일본 정시가 33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5월 19일 기준으로 니케이 마감 지수가요 3808로 마감했어요. 와, 대단하죠. 3808이면요 일본 경제가 거품에 쌓여 있을 때가 1990년대거든요. 1990년대. 지금 1990년대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보세요. 1989년 12월 29일 날 38,130을 기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때만큼.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에서는요. 일본 경제가 미쳤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 경제가 묻혔다. 이게 그동안 말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잃어버린 30년이니 이런 얘기가 아주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일본식 불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일본식 불황이라는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저성장의 저물가 최악이죠. 일본도 지난 30년 동안 이 저성장의 저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온갖 정책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정책이 사실 시장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정책이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1990년 8월 이후 지금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808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시장에서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본 경제가 이렇게 무섭게 부활을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죠. 실적. 실적입니다. 저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실적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말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요. 지금 전년 대비해 보면 순이익이 2%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늘었다. 순이익이. 3년 연속 최고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가 영업이익률이 적게 떨어지면 30% 40%는 그냥 우습게 떨어지잖아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순이익이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반대인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일본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뎠다. 그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계속 유지했다는 것. 이게 더 내리지도 않고요. 더 올리지도 않고 마이너스 0.1%를 계속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환율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놔뒀습니다. 놔뒀습니다. 이런 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30년 동안 온갖 정책을 다 썼는데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환율의 어떤 문제와 금리의 문제를 굉장히 조절을 잘한 덕분에 기업이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요. 기업의 이익이 한 해만 난 것이 아니라 벌써 3년 연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본 경제의 부활을 완전히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제조업도 순이익이 늘었지만 비제조업의 순이익은 14%나 늘었다고 합니다. 14%. 여러분
지금 제가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2022년 10월 20일에 달러당 150.14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거는요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가 유행했을 때 1990년 3월 30일에 157.25 위안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전에는 프라자 합의 이전이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말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요.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싸니까 돈 빌려서 제품 제조해서 전 세계에다 내다 파는 거 전 세계에다가. 그것이 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비제조업의 순이익이 14%가 늘어났다. 이것은 여러분 엔화가 싸니까 한국 사람들도 대거 몰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백화점을 싹쓸이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백화점 가서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렇게 갔을까요? 중국 사람은요? 태국 사람은요? 베트남 사람은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 비제조업의 순이익이 14%가 증가하는 그런 기함을 토했죠. 결국 일본 경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또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든가 미국의 어떤 마이크론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전부 다 일본의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만 2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러면 지금 3박자 4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싸고 환율이 올라가서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고요.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해외의 어떤 많은 기업들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게 일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본 경제의 부활 진짜 굉장히 무섭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일본 경제의 부활은 어쩌면 말입니다. 신냉전 체제의 틀 안에서요. 일본 경제가 중국의 자리를 먼저 깨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의 자리를.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중국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국가 보안에 대한 이유로 수출을 퇴짜를 맞는데 이 퇴짜를 맞는 자리에 일본 제품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일본 제품들이. 대한민국 제품들이 들어가고 싶기는 하나 이게 가격 경쟁력도 품질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도 높긴 높지만 엔달러 환율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부활은 굉장히 무섭죠. 제가 그래서 무섭게 부활한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거 한번 보세요. 성장률. 지금 말입니다. 작년 4분기 나쁘다 해도 일본은 0%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4% 성장했죠. 일본에 뒤졌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는 일본은 0.4%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위협이 지금 점점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일본을 그렇게 뭐 마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실사굿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진영의 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가지고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전선동을 일삼고 마치 반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쳐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뭐 토착 왜구라는 등
온갖 화려한 말을 다 만들어내가면서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저는 약화를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요, 실사구시가 핵심이에요. 실사구시가 잘 되면요, 그러면서 기술의 격차를 높여놓으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무시 못합니다. 나라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광대하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 체제에 잘 적응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꿰차는 그런 무서운 실력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의 빈자리를 일본이 꿰차는 듯한, 그리고 이 신냉전 체제가 일본 경제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그런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이 부활을 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부활은 사실 무서워요. 우리는 자유진영의 연대를 중시 여기고요, 신냉전 체제의 질서에 우리는 순응을 하면서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노하우들을 계속, 우리만의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야 간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